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번외편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자주 뵙질 못했어요. 저 국가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네, 북한 문제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님, 미국 문제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올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 보냈는데요. 분단 사상 이렇게 격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갑갑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숨가쁘게 올 한 해 온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올해 1월 1일 신년사부터 이 정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올 한 해 평가를 여기 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뭐 2017년과 2018년이라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전쟁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2018년 들어와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물론 뭐 최근 몇 달 동안에 약간의 교착을 보이고 있지만 그야말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이다. 뭐 이 과정을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는 핵을 가져야지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고, 2017년 그야말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핵무장을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게 완성을 선언하면서 대외 협상을 나섰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있었고 평창 올림픽을 박근혜 정부에서 치렀다면은 과연 북한의 노선 전환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올림픽 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신년사를 결정하는데 또 영향을 미쳤고, 2018년에 와도 고비가 많았어요. 그 고비를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적적 역할이 작용을 했다. 그거를 빼고 2018년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국가부 교수님이 일찍이 평창 평화체제라는 신조어를 만드셔서 장안의 화제가 되셨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보십니까? 화제는 아니고요. 네. 2017년을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 8월 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뭐 군사적 도발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아마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한반도 전쟁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 복귀해 보면 6월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만 북한의 당시 그 민족화해 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그 한국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의 내용이 한미 공조인가, 민족 공조인가, 그리고 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핵 문제는 남북 대화의 의제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저는 극적인 변화가 작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하면서 북한에게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 2015년 1월 정도부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그 자신들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교환하자는 제안들을 해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그 강릉 가는 KTX에서 기자회견은 사실상 북한이 주장했던 쌍중단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 측면에서도 올 한 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협상으로 나서야 되는 거는 25년 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해법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그렇죠.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극단적인 방안을 대선 국면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하나는 군사적인 조치, 예방전쟁에 가까운 걸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면 햄버거 협상. 햄버거를 놓고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의 상황은 결국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 15형까지 가는 과정에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예방전쟁이 됐든 아니면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됐든 군사적인 옵션이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협상 국면으로 선회를 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궁극까지 이루면서 구조적으로 삼국에게 일정하게 전쟁에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이제 평가는 항상 기준의 문제고 그럼 전쟁에서 평화 과정으로 갔는데 평화 과정에서 일정한 교착이 있는 거는 기존의 현상이 무너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은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한 그런 과도기적인 게 이제 기대에 비해서는 많이 못 나간 것이죠. 저 판문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요. 또 9월에 평양에서 또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한 것도 분단사상 처음이고 또 저는 올해 한 해 제일 눈앞에 아른아른하는 게 두 정상이 퐁당퐁당 하신 거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에서 퐁당퐁당 하신 게 제일 기억에 남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때 다시 판문점에서 이른바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거든요. 이것도 좀 평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두고두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이 번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번개팅이죠. 네,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서 네. 특히 두 번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를 그렇죠. 한 상황에서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졌는데 일종의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남북 양측이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정상회담을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되면 그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남북 관계가 기존의 북미 관계 종속 변수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북미 관계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못 간다라고들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게 기존의 태도였다면 남북 관계가 일종의 자율성을 갖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 관계가 한두 걸음 더 앞서 나가도 정세를 관리하고 또 추동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1년 쭉 지켜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2008년 뭐 1월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 과정의 재개라고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평화 과정을 정의할 때 1년 정도의 군사적 도발이 없을 때 이제 웁살라마 평화연구소에서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건데 작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 사실은 한반도에서 어떤 당사자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고 또 하나 평화과정의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어떤 당사자도 완전한 승리를 예를 들어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1년을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과정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평화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협상이 신뢰에 기반한 협상이어야 하는데 남북 사이에서는 그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특히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군사 분야에 있어서 합의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어갔다는 점에서 남북 사회에서는 일정의 신뢰 구축에 기반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이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6.12 저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신뢰 문제가 이제 깔려 있잖아요. 4개 항의 합의 중에 뭐 4번째에 있는 미군 유해송화 문제는 차치하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와 예.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고 이제 6.12 북미의 합의인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역시 신뢰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신뢰 결정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 6.12에 담겼던 새로운 북미 관계를 생각하는 게 북하고 미국 사이에 뭔가 좀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 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단 뭐 미국의 거의 주야의 합의 사항은 거의 문맹에 가까운 거라고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미쳤다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국가 지도자로서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해 준 그 4가지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거나 네. 그럼 우리 대통령이 실수한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싶은 정도인데 결국은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건 25년간의 너희들 전문가들이 했던 북핵 해법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고 새로운 해법으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협상으로 가서 그럼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한 것인데 원칙에 합의를 한 것은 53년 이후 체제를 바꾸는 합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25년간의 실패를 새롭게 가려고 하니까 53년 이후에 65년의 이 관성을 견뎌내야 되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지금 현재 교착 국면에 구조적으로 보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조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비판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합의와 공약에 비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원칙적이지 않냐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가령 뭐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통신이나 뭐 금융 이런 부분에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양쪽이 서로 안보 교환한다는 얘기 전문 비슷한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적인 합의를 해주는데 그때는 갈루치 뭐 많이 봐야 대사급인데 네. 대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서 약속을 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지나친 비판이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25년과 65년의 격차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나왔던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보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합의가 진행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국면을 아주 나쁘게 봐도 결국은 쌍중단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쌍중단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평화협정의 당사자 4개국이 다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동맹의 워게임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워게임이 돈도 많이 들고 도발적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일정하게 중단되고 있는 게 크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남북 사이에서는 평양선언의 내용 중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에 대한 일종의 우리가 공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선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쌍중단을 제도화하는 데 대한 일정한 합의, 쌍중단에서 훨씬 더 운영적 군비 통제에서 구조적 군비 통제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정상 수준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하면서 아주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지금 유지되는 것보다 한국은 1시간 넘게 콘서트를 했죠. 한국은 북한에게 훨씬 많은 걸 약속한 것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보기 나름의 아주 보수나 안보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비판거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정상회담 하면서 2017년 12월 전쟁 불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역할을 만약에 비핵화의 진전 정도가 아니라
평화 체제나 적어도 군사적인 긴장의 완화라는 부분하고 관련된 한국 입장에서 미국 한미 동맹의 군사 훈련을 중진시키고 어쨌든지 그걸 이루어낸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 평양선언의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간에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평가를 좀 평가가 시중의 평가가 진보에서도 너무 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모아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김 원장님 저 아까 군사부문과 관련된 실내 구축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좀 세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평양정상회담 이때 이제 같이 두 가지 합의서가 나왔잖아요. 평양 선언하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군사부문 이행 합의서가 나왔고 한 측면에서는 김 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판문점에 11개의 오솔길이 났어요. 비무장지대에. 그리고 서로 그 길을 따라 걸어서 남과 북이 서로 기지가 폭파됐음을 확인한 건 정말 분단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거든요. 이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관련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박하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정말 잘 되면 올해 안에 우리 종전선언 가는 거야까지 기대감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그 남북 관계 차원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의 남북 관계라는 것은 쉬운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걸 나중에 하는. 그래서 나중에 잘 안 됐죠. 그렇죠. 선이훈한. 예? 항상 그래서 사회문화 교류부터 먼저 하고 정치 군사는 늘 뒤로 미뤘잖아요. 구 교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런데 지금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은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바로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관계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관계라는 분야가 사실은 군사 분야죠. 고도의 정치 군사 분야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국면이 만들어낸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 특징이다. 이런 얘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북미 관계가 조금 움직이면은 진전이 되면은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쉬운 문제들은 훨씬 속도가 나지 않겠나. 제가 이 교수님 저 미국하고 싸웠던 나라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미국과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항상 저 구 교수님 강조하시는 개혁개방 3종 세트가 맞물리면서 간 거고 쿠바는 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쿠바는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또 엎어지는 부침이 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 적성국과 친해지는 방식들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개혁개방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개혁개방이라고 할 때 그리고 비핵화로 나아가려고 준비가 됐다고 할 때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국이 체제나 적성국가나 인종적인 문제나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북미 관계 전도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크게는 개혁 개방해서 이제 망한 게 소련인데 소련의 경우에도 굉장히 군축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인권 압박을 했었고요.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는 계속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련 같은 힘이 있는 국가도 그랬고 중국은 훨씬 오래 걸렸고 수교까지 79년 수교까지 보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움직였었던 건 미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베트남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수교로 가는 데서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인데 여기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이념적인 또 미국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큰 거고 북미 간의 교착은 10월 정도서부터 그때부터는 중간선거에 올인하느라고 일주일에 뭐 5-6개씩 유세를 다니는데 대통령이 뭐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쌍중단으로 평화 자체는 이루어냈다는 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선거 결과가 신의 한 수처럼 나왔어요. 지갑을 틀어쥐고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갔고 여전히 외교 정책, 안보 정책에서 그러니까 국격에 해당하는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상원은 공화당이 아직은 지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흔히들 미국은 중간선거 다음 날부터 차기 대선 시작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통령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슈라고는 한반도 정책뿐이어서 이게 미국 국내 정치하고 맞물렸을 때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게 투영이 되는 선거고 우리로 따지면 뭐 지방선거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 때 또 이제 의회 선거도 같이 치러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앞으로의 국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전망하고도 좀 엮일 텐데 앞으로의 국면에서 이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들이 미국 정치에 어떻게 이게 작용을 좀 할지 이걸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결국은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안 하고 있다. 네. 비건이 계속 카운터파트 네. 만나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대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북한의 협상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조금 중립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일단 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 네. 의회나 이런 데 지지 전반적인 트럼프 플러스 확장시키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 점에서 이제 주목할 거는 메인스트림 주류 안에서도 뭔가 대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쪽이 버니 샌더스나 그 엘리자베스 워렌 쪽이 나오면 현재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걸로 가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군사동맹 위주의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딥 인게이지먼트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일정하게 군사적인 수단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 민주당 내에 진보적인 분파에서 제대로 된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도 팀에 그리고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거기에도 일정하게 희망을 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반도 평화 과정이고 너희들에게도 공동이익이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게 하나의 관찰의 포인트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국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고위급 회담 안 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불만을 표시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4개의 트랙, 4개의 합의 사항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하게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고 한 발 더 나가면 거기서 제재에 대해서 면제나 웨이버가 됐든 익젬션이 됐든 남북 간의 관계를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뭐 일단 그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플랜 B를 우리 정부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가보 교수가 얘기한 북한은 장기적인 이제 생존 전략을 새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 생존 전략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통로가 하루아침에 뚫리지는 않죠. 그럼 하루아침에 뚫리지는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뭐 내년 초까지 국면에서 기대하는 바 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바하고
그다음에 2020년 선거를 보고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트럼프에 올인한다라고 갖고는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에 올인하는 이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잘 메시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고 이 나머지 부분에서 제재 이완이나 북한을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 안 열린다면 미국 차원이나 유엔 차원에서 제재의 완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엔화 면제를 받아내는 플랜 B에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튼 뭐 미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이제까지 북미 합의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평화체제, 비핵화 그렇죠. 순으로 구성이 돼 평화를 있는데 통한 비핵화예요. 근데 아마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읽는 방식은 비핵화, 평화체제, 새로운 북미 관계 방식으로 그렇죠.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B죠. 순서대로 1, 2, 3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즉 그 의미는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정상들만의 합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진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실은 정반대로 읽고 있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장 폐쇄, 엔진 실험장 중단 등등이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 문제라든지 종전선언 문제가 단순히 그 두 가지 정도의 조치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의 첫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관련해서 다시금 저는 한국 정부 아까 예전 교수가 플랜 B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를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10년의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 지적이고 정부 차원에서의 플랜 B 마련이 필요하다는 두 분 지적이 있는데 마침 또 정부 차원에서 나오셨으니까 정부 차원 정부 차원은 아니죠. 네. 그 처음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강조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치사해서 종전선언 이제 더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 제재를 얘기해 보자. 니들 지금 우리랑 평화하자고 해놓고 대화 협상하자고 해놓고 제재 강화한다는 게 니들 생각엔 말이 되니 이걸 북한이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이 저 플랜 B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미 3월부터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6월에 또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또 얘기하고 가을 들어서 또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이 여론들은 모아지는데 미국만 지금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를테면 두 분님 말씀하신 남북관계 차원의 협력 방안이라도 유예를 받거나 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철도에서 조금씩의 조치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조금씩의 조치들이 지금 1718위원회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요. 네. 이 통일연구원 차원에서 네. 대체로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결국 미국의 입장은 협상을 앞둔 원칙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비핵화가 목적이잖아요. 네. 결국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재라는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재를 더 강화했던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비핵화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여전히 제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또 최근에 와서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라든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 등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돼서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들이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올 1월 1일 신년사가 이 모든 것들을 출발시키는 신호탄, 물론 그 이전에 작년을 겪으면서 그리고 작년 말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조건들이 성숙이 됐고 모여져 왔는데 출발 신호탄은 신년사였거든요. 내년 신년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장 어려운 전망이 될 거고 아마 한 근래 한 몇 년 동안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는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전 예측이 너무 어렵긴 한데 거기까지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그냥 정황적인 것만 얘기하면 전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평화 과정에서 북한이 일정하게 좀 불만을 표시하는 영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아까 대북 제재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조치를 취했는데 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의식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의 쌍중단이 지켜지고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으로 얘기됐던 킬체인이나 삼축 체제가 이번 국방비 증액에 이렇게 사실은 일정하게 좀 이름만 바꿨죠.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북한에게는 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 과정의 저해 요소로서 좀 보이는 측면이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말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종석 전 장관도 그 북한 연구학회 기조연설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자력갱생 담론을 어떻게 볼 건가.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는 조건 하에서 김정은 정권이 자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자력갱생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미라는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가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반미는 예를 들어서 반미 담론은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이 되어지 알겠습니다만 반미의 가장 북한의 상징적인 장소 하나가 신천 박물관인데. 그렇죠. 근데 얼마 전 독일 대표가 그 신천을 지나가면서 저기 좀 가자 했더니 이제는 그 외국인들한테 그쪽 개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예전엔 성지 순례를 시켰었는데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민간 대표단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반미 담론이 그 일정하게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기타 그 미국 정치권을 이렇게 좀 분할해서 보려는 모습도 북한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을 나누어서 보는 어떻게 보면 시각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통째로 반미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대적으로 반미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제재의 문제인 거죠.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언제나 마음만 앞서지, 인민을 위한 마음만 앞서지 제대로 못했다 이런 자비판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17년에 그렇게 쫙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핵심적으로 올해 한 해 추진했던 것들 앞부분에서는 쫙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를 얘기를 할 텐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북미와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해마다 신년사를
연구해 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김 원장님께서 물론 이제 현재의 교착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저는 북한도 쉽게 후진 기어를 넣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우리가 4월 달에 일종의 그 노선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대한 일정한 그 김정은 체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국내 정치적 효과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성과를 국내 정책을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론이라는 게 이 교착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어떤 후진 기어를 넣기보다는 여전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뭐 해결할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톤으로 나오지 않을까. 말씀하신 김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시점이 중요하지 않은데 언론이 너무 써버려가지고 마치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호도되는 느낌이어서 북한도 결국에는 처음으로 일종의 남쪽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문 자체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과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남북 관계의 현안들이 북미 관계하고는 구분되는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재 완화라든가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북미 관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답방의 시점은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답방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럴 가능성들은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교착 상황을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연다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그 협상안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조차도 안 된다 그랬을 때 북미 관계의 장기 교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 답방을 통해서 정세를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기가 결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정세 관리, 최대치는 북미를 추동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묘안을 그렇죠. 남북에 한번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그 이혜정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미국도 연설을 해요. 새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적대적인 성향의 하원이 만들어질 의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정책과 관련해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 쪽에서 지금 바뀐 전국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트럼프의 거의 그 개인 책사 비슷하게 모든 집사 비슷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콘이라는 이제 변호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뮬러 특검보다 이쪽을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뮬러 특검은 대선 개인 문제인데 러시아의 대선 개인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 비리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가 커지는 게 정치적인 것보다 이제 개인적인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게 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대외 정책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를 계속 끌고 가는데 사우디를 끌고 가는 데 대한 장원에서 결의안이 나와서 그 언론인 피살에 대한 이제 왕세자의 책임이 있다는 결의안도 나온 거니까 그건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계속 막혀가고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막혀가고 있고 또 구 교수 지적한 부분이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더 이상 좋기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국내 정치적으로 물론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개인적인 정치적인 위기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가 있으면 그거보다는 대외 정책 전반이 우선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종합적으로 내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올 상반기 같기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주어진 정세가 꼭 그렇게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부터는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어서 평화협정도 그렇고 네. 경제 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난관들을 극복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이제 좀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네. 바라보는 국내 시선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냉전 세대가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은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분들 주장은 아예 평화를 만들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걱정되는 거는 오히려 20대들이 느끼는 이 남북관계 진전이 나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이 긍정적이냐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평창올림픽 때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20대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관계 발전이 네. 북핵 문제 해결이 평화체제 형성이 일상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부의 과제고 네. 또 우리 연구원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최악의 상황과 최상의 상황을 동시에 하실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필요성,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가 아마 좀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전 열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한 문건이 평양 시민들한테 물고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였다는 거죠. 감동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네. 싱가포르 가기 전에 그렇죠. 전에. 바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런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북한판 신화 만들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전략 노선에 따르더라도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앞에 전자의 과제를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번 신년사 같은 경우 큰 대강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관건은 저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내년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요인도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내년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냐 여부에 따라서 현재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이 얼만큼 지속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교수님도 짧게 정리 예, 해주시죠. 학자나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뭔가 짧게 두 가지만. 첫째는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사를 일정하게 담론으로 만지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로우전적이기 때문에 아까 사실상의 평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의 평화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경로를 또 추동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20대 청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평화에 참여하는 그래서 평화에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나가야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건 정부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미국만 보고 북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구동성에서 목표했던 냉전 해체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자입니다. 네, 아주 클로징 멘트로 완벽한 클로징 멘트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반응 좋으면 세 번 신년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